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변호사가 읽어 내려간 유언장. 그 순간 30년 동안 저를 며느리라고 학대했던 모든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제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보면서 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요. 1994년 25의 나이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였고 시어머니는 강남의 빌딩을 2채나 가진 부잣집 어른이셨죠.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예뻐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이쁘고 착하네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시기까지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을 보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너 친정이 어디라고 했지? 아, 그래. 시골 농사 짓는 집이라며? 첫 아침 밥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수저를 놓을 뻔했죠. 결혼 전까지 제 친정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시골 출신 주제에 빌딩집 며느리 된 거 평생 감사하게 생각해. 알았어?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지옥 같은 30년이 시작된 건. 첫 해에는 매일같이 시어머니 방 청소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방 청소, 아침 식사 준비, 온 가족 빨래, 점심 준비, 저녁 준비까지. 친정어머니가 농사를 하시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이것밖에 못해?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왔으니 이것도 서툴겠지. 밥을 조금만 되게 지어도 국이 조금만 싱거워도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이 말을 하셨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킥킥거리며 웃기만 했죠. 결혼 2년차 저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딸이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은 왜 그렇게 처먹어? 시골년이 와서 우리 집안 대를 끊을 셈이야?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보름 만에 부엌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울어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 버릇 나빠진다 제지하셨거든요. 3년 후 둘째를 낳았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원에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자격이 있는 거지 딸이나 낳는 주제에 무슨 산후조리원이야? 큰 시누이는 아들 2을 낳았고 작은 시누이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손주들을 금이야 오기야 하며 키우셨죠. 하지만 제 딸들에게는 생일 선물 하나 제대로 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오빠들한테만 선물 사줘? 큰딸이 8살 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너희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여자라서 할머니 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남편은 어땠냐고요? 남편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좀 참아. 우리 엄마 성격 네가 더 잘 알잖아. 시어머니가 저를 모욕해도 시누이들이 절 무시해도 남편은 늘 이 말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께 대들었다고 절 때린 적도 있습니다. 시골 출신 주제에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어? 네가 누구 덕분에 이 집에서 사는데? 그날 밤 저는 딸들을 안고 몽둥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건지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큰딸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큰 시누이 아들, 작은 시누이 아들은 모두 시어머니가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심지어 유학까지 보내주셨죠. 하지만 제 딸은 달랐습니다. 네 딸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나는 아들 손주들만 챙기면 돼. 저는 밤에 몰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밤에는 딸 학비를 벌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한부 6개월 판정을 받으셨죠. 시누이들은 그제야 부랴부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간병은 저만 했습니다. 당신이 며느리잖아. 시어머니 간병은 며느리가 하는 거지. 큰 시누이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6개월간 저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챙기고 밤낮으로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다가 마시는 것 같기도 했죠. 당신 참 기특하네. 시어머니가 임종 전날 밤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저를 학대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상주 행세를 하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생전에 거래하시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족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기대에 찬 얼굴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에 강남 빌딩 2채, 아파트 3채, 예금 50억 원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시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박수진 씨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변호사님, 유언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께서는 유언장과 함께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이 편지는 며느리 박수진 씨만 읽을 수 있도록 봉인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아니 내 딸아, 30년 동안 정말 미안했다. 엄마가 너무 잔인했지. 하지만 이해해다오. 1966년 나는 어쩔 수 없이 너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시대였거든. 너를 보낸 후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2 딸을 더 낳았지. 그런데 25년 후 네가 내 막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집에 찾아왔을 때 나는 기절할 뻔했어. DNA 검사를 몰래 했더니 너는 정말 내 친딸이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 사실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남편의 이복 누나야 라고?
나는 그 사실을 평생 숨기기로 했어. 대신 너를 멀리했어. 너를 미워하는 척했어. 너와 가까워지면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거든. 하지만 네가 30년 동안 나를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며느리 도리를 다하는 걸 보면서 나는 깨달았어. 네가 정말 내 딸이구나. 피는 속일 수 없구나. 두 딸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줬어. 이제 너에게 주고 싶구나. 그리고 부탁이 있어. 네 두 딸, 그러니까 내 외손녀들을 잘 키워다오. 그 아이들에게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줬어야 했는데.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는 편지를 빼앗으려고 달라들었지만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호되는 유언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지만 고인께서는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매달렸지만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재산 소송을 걸었지만 모두 패소했죠. 지금 저는 두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딸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진짜 딸인지 시험하셨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합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져 있던 슬픔과 미안함을.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세요. 딸이 잘 살게요.